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준희 교수, 강유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예,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스토리 알릴레오 뉴진스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총선, 총선과 언론, 오늘의 핵심 주제네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 중요하죠. 코너명이 뉴진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제작진이 엄청나게 야심적이시구나. 뉴진스. 뉴진스라고 함부로 붙이면 뉴진스 좋아하는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별 뜻은 없었어요.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스토리 해가지고 하나씩 나온 겁니다. 더듬고 있습니다, 저도. 뉴진스 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야심을 어떻게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저는 총선 보도는 사라졌다고 봐요. 총선 보도는 넘쳐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총선 보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최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이제 대규모 선거가 있으면 특히나 대선과 총선이 있으면 각 언론사들은 이 장판에 뭘 팔아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의미로는 기획단을 꾸리고 맞습니다. 이 기획단이 쫙쫙쫙쫙 배치를 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보면은 후보자 검증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정책 검증도 들어가고 적어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시민단체도 있었고. 뭐 이를테면은 낙선운동, 낙천운동에 관련된 어떤 흐름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게 사라졌어요. 그냥 정치 보도를 해오던 걸 총선 시기에 할 뿐이지 총선의 맞춤형 보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노력하는 총선 보도는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죠. 말만 따라가는 보도를 계속하고 총선 때라서 더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더 많이 받아쓰는 것뿐이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는 또 총선 보도가 너무 일찍 시작된 것도 같아요. 거의 작년 하반기 그렇습니다. 중순 넘어가서부터 모든 보도들의 양태가 총선으로 갑자기 양태가 바뀌면서 근데 그게 양당 체제 안에 이 양극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너무 좀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았지만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기사들, 보도들이 더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 영입 인재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어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지만 뭐 비대위원장이라던가 당대표라던가 이런 기사들 주로 나오고 새로운 정책 내지는 새로운 영입 인재 이런 것들 정책 전혀 얘기를 안 한 지가 그렇죠. 저는 이미 총선 보도가 시작된 게 거의 한 1년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상적인 그 보도는 총선 보도가 아닌 일상적인 보도는 최 기자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예전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인력, 국회 취재 인력, 국회 취재 인력 안에는 여당 담당, 야당 담당 이런 식으로 나뉘고 나머지는 각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취재 분야에 의해서 이제 좀 나뉘고 이쪽은 주로 국가기관을 막하는 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가 총선 시기가 되면 그 중에 선수들을 끌어모아서 후보 검증단이라든가 정책 검증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 기사 같은 것들도 내고 그러잖아요. 신문사들이 그럼으로써 내가 꽤 의미 있는 언론사다. 그리고 내 의견이 정치적인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또 과시하는 이런 식의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사라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정치 보도가 언젠가부터 대통령실 보도는 사실 지금 거의 의미 없어졌어요. 예전에 청와대 보도에서 나오던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좀 의미 있는 단독도 없어졌습니다. 왜? 대통령실은 언론은 제대로 안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보도의 거리를 찾기 어려워요.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거 뭐냐면 국회 보도거든요. 그렇죠. 여당 야당 아침에 최고위원회 하는 거 그리고 신문 받아쓰라고 일부러 날리는 어떤 멘트 이거 받아쓰고 그다고 난 다음에 그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자신의 정보원들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맨 이런 식으로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반성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한테는 쏠쏠한 재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클릭 장사질엔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 시사 라디오가 또 받죠. 그렇죠. 시사 라디오가 받아서 종편이 또 받고 하루 종일 재생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이상한 거 터뜨리고. 그렇죠. 이런 국회에서 여야 중심의 그냥 입을 취재하는 그런 보도가 그 이상의 어떤 걸 할 만한 이유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장사는 되니까. 장사는 되죠. 어처구니가 없네. 장사만 그러면 하고 있는 거네, 장사만.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데 여론조사 보도가 이게 가령 이런 겁니다. 조웅천 신당 순풍 불면 50석 가능. 그냥 이 주장이겠죠. 지지율 15%는 돼야
민주당은 텃밭 호남 지지율 20.5%포인트 폭락. 그리고 민주당 텃밭 호남서 지지율 20.5%포인트 폭락.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일탈적으로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있고 또는 경향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아, 비슷하구나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언론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일탈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빈도수랄지 집중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단 말이죠. 한 가지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냥 수십 개를 써버리는 거죠. 근데 네. 알고 보면 그 여론조사가 딱히 믿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회 여야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여론조사 업체, 특히나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이제 주된 이제 참고 자료로 보통 많이 쓰이고요. 이게 이제 정례 발표가 되고 나면 거기서 특이점 찾아가지고 보도하는 게 보도량을 채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취재 노력이 필요 없는 아무 필요 없죠. 예. 여기서 뚝뚝 따다가 아마도 예. 여기서 보도 자료 뿌렸던 건데 예. 수치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이 특정 수치만을 갖다 쓰는 방식으로 해서 쏠쏠한 재미를 누리죠. 왜냐하면 클릭 잘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수치상의 특이점만 보이면 클릭이 대단히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검토하는 보도가 아니라 그 중에 뭔가를 따다가 그냥 보도하는 따옴표 보도하고 아무런 차이점들이 없어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팔리기 때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는 선별적인 것들이 이제 작동을 진짜 합니다. 선별적인 굉장히 거. 선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 내지 만들고 싶은 결과하고 유사한 것들은 잘 따다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식의 경향들을 보이죠. 이 여론조사라는 게 대선이라던가 총선처럼 이렇게 큰 선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항목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주 특정한 요일이 되면 포털에 올라오고 그나마도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사가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골라서 기사를 실다 보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예.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예. 아주 상투적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오는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그리고 뉴스를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뭐냐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라는 거에서 변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데 언론에서 일종의 저는 연초에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서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붙었다. 내지는 뭐 더 나온 것이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이걸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끌어다 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 이게 일종의 이 현재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쪽은 많은 쪽대로 이 기사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한편으로 또 이 정권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과도하게 또 신뢰를 투자하는 겁니다. 역시 그렇구나라고 그렇죠. 하면서 한마디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보도들과 기사들이 계속 산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일종의 자산과 노력과 인력이 투자되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합뉴스를 베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기사들 중에서 지금 하나같이 장내 지도자 이재명 23, 한동훈 22 갤럽 조사가 나올 때 있잖아요. 윤석열 33% 이런 식으로 이제 2%포인트 상승해서 33%고 차기 대통령감 23대 2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같이 헤드라인으로 되는데 그래서 정말 연합뉴스 베끼면서 게으르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예. 시간이 없음이라고 뭐 표현해 주는 게 더 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기자들은 하루에 몇 개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을 뽑아먹는 예. 이런 방식의 기사 쓰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보고서 읽지 않죠. 예. 그래서 연합뉴스 거를 따다 쓰거나 자기 눈에 걸리는 보도자료의 특정 내용만 따다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말씀처럼 내용을 어떤 검토해 보는 건 안 합니다. 게으름이고 두 번째는 선별성이잖아요. 그 선별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선정주의인데 선정주의. 이거를 네. 굳이 표현하면 뭐냐면 내용 별로 없는 거 가지고 플랜카드 정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후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붙이는 플랜카드 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R&D 예산 자기들이 삭감해 놓고 야당이 이걸 다시 붙여놓으니까 자기들이 붙인 것처럼 붙이는 여당의 국회의원 하는 짓하고 되게 똑같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거나 플랜카드 정치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사 뽑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도. 예. 심지어는 여론조사까지도. 예. 그래서 소폭 올랐다, 동방 강세다, 최고치다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 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수많은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나온 것이 없고, 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사실은 여론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면 잘 맞지도 않고. 예.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 왜 하냐. 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여론조사는 지금은 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처럼 여론조사가 예측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자주 확인됨에도 된다라는 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조사 보도는 잘 팔린다는 점. 잘 팔리는 예, 거. 이 이것도 모순적인 역시- 게 결합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예측도는 떨어지고 여론조사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많아져 있고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언론은 뭘 선택할까? 잘 팔리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신뢰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초에 의도가 정말로 정확하게 여론의 흐름을 알기 위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차라리 알려주는 게 두려움에 더 가깝고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에 훨씬 더 가까운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사실은 질문, 퀘스처네어라고 하는 질문 내용, 그렇죠. 질문지 가지고 사실은 제가 KBS 있으면서도 이 여론조사 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걸 기자가 보내거든요. 담당 기자가 보내고 그거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문장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그게 맞군요. 그러면서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위에서 쪼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하지? 그리고 질문의 배치도 너무 심하네? 그래서 꼭 질문지를 다시 한번 보거든요. 이상한 조사가 나왔을 때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근데 그런 장난질을 하는 언론사가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사실은 짠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돈도 사실은 어떤 정치 단체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어떨 때는. 만하죠. 그러니까 이 배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은 해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단순 보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설을 해주는 데는 거의 없죠. 이제 뭐 거의 경마식 보도라고 할 것처럼 계속 새로운 보도가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해설을 할 여지가 없어요. 해설하는 동안 새로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막 발표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짜 선거를 잘 치르고 싶은 싱크탱크 그룹, 뭐 여의도 연구소 이런 데서 이걸 받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아닌 듯해요. 그냥 따옴표 보도 대신에 뭔가 숫자가 들어가면 좀 더 신뢰가 갈만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이거는 객관적인 일종의 흐름이다라는 증빙 서류를 만드는 것처럼 마치 조금은 약간의 위조 서류가 아닌 듯한 요거는 진짜 서류야 정도의 첨부된 서류이지 저는 정말 이 여론이라는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첨부하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라는 거죠. 그냥 광고비 받고 기사 쓴 것 같은. 저는 그런 거의 느낌이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정말로 신뢰도 있게 여론조사를 다루고 그리고 이 여론이라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고서 조사를 할까? 의도한 대로 여론조사가 나오면 되고 필요 부분을 우리가 연구할 때도 제일 비윤리적인 윤리가 뭐냐면 필요 부분을 자료에서 발췌하는 걸 비윤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한동훈 지지율 22% 요거 딱 한 줄 인용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네. 거죠. 맥락을 버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그렇지. 단순 수치만 계속 인용하고 있고 이 수치조차도 새로운 더 눈에 띄는 그리고
현재 여권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면 금방 밀어내 버리니까 전 여론조사의 의도 자체가 이제는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갖다 쓸 게 별로 없어요. 총선 시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는 이건 추세를 보는 거라 그렇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0% 위, 2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세 가지고는 마치 마라톤 보도처럼 보도할 게 별로 없어요. 음. 왜? 한번 낮아지면 잘 안 올라가고 그렇죠. 한번 올라간 게 잘 안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이제 갖다가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를테면 한동훈의 등장이 지지율에 마치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기사를 쓰게 되죠. 목적자는 최 기자님이 지금 의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끼고 있거나 뭔가 홍보 세력이 껴서 이 부분을 좀 튀겨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직접 말은 안 하겠지만 방법론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말 견제론 뭐 그다음에 견제론 야당 견제 뭐 여당 견제 이런 걸 말할 때도 말을 살짝 비틀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띄워서 자신이 원하는 의도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그래도 돈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하죠. 해주죠 당연히. 아니 단어 하나만 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게 옳습니까? 이거하고 그렇죠. 처리하는 게 옳습니까? 하고는 몇 포인트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행하는 게 옳다. 그게 그 단어를 쓰는 게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냐는 그 사안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강행이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단어를 일부러 또 찾아서 쓰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양당의 갈등을 다루는 것도 약간씩 미묘하게 좀 다른데요. 언론의 논조가. 검색어를 만약에 재편으로 한다. 재편, 뭔가 좀 다시 편성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재편으로 하면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윤석열, 이준석, 김기현 다 국민의힘 쪽이 많이 주로 검색이 되고 분열로 검색을 하면 비카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분열로 검색하면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이게 연관 단어로 뜬단 말이죠. 야, 이거는 진짜 87년부터 해왔던 방식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하는구나. 예? 그때는 비카인즈는 없었지만 예, 비카인지는 없었지만 예, 좀 더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전에 대단하다. 눈에 띄는 기사라는 게 별로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다 뭐였냐면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였거든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번엔 총선이고 네. 어차피 윤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이라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영입 인재라도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과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나온다라는 게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대통령실의 그 사진 자료를 보는 순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생 행보랍시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는 네. 사진들로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총선 90일 전에도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굉장히 강한 이 중심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국민의힘으로 별로 가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국회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총선 보도라고 하지만 윤석열 중심의 보도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불안해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예. 예. 좀 더 협치 위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 야당을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적인 어떤 기능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부 여당이 채택한 방법은 대리자를 안 치는 방법이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거를 희석시키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처럼 믿었고 대통령은 퇴장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를 안 바꾼 채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전북에 간 거잖아요. 관권 선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예. 말하면. 여기저기 가가지고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뿌려대는 선거를 해야 되는 박정희 시절로 돌아간 어떤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보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바꾸는 걸 보여주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제대로 바꾸는지 못하고 옛날식의 금권 선거, 관권 선거를 하는 거나 그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이거라도 띄워서 보여줘야 그나마라도 현재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입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절박함이 현재 보도 행태에 반영되어 있다. 일단 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보도는 전 사실 아닌 보수 것 같아요. 언론도 갈짓자를 하는 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과 좀 각을 세우고 다른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지 지금 총선에 불이 붙고 국민의힘이 결국은 좀 다른 길을 간다라고 총선에 지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수 언론이 네. 결집하면서 TV조선이라던가 KBS도 결집해서 힘을 실어줄 텐데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중심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중심의 총선은 여기서 치러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실로 치르겠다고 하니까 갈짓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언론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비카인지를 실어 나른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크지만 국민의힘 기사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냐에 대한 번역어 말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이런 방식의 총선을 치른 적은 있는가? 저는 처음 보는 총선인 거, 유례 없는 총선이고, 그래서 총선 보도도 굉장히 좀 유례 없었던 보도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분명히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조선일보 다 정권 심판에 관한 그 단어 자체가 많이 나왔거든요.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저하는 것 같고 잘 안 나와요.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고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단어는 역시 김건희인데 김건희라는 단어도 지난 3개월간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표현은 국빈 방문, 거부권, 영국 뭐 이런 게 쭉쭉쭉 나오지만 김건희는 아예 이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는 정통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까지 지금 뭐 사실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본인은 지금 두문분출하고 나오지를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게 그리고 언론은 또 그거를 좀 알리바이를 맞춰주는 것 같은 숨겨주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강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 가운데 언론이 왜 갈짓자 행보를 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끌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원래 이제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신들이 보수를 지키는 자들이니까 대통령은 수단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대위원장 세울 때도 안 들었고 그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안 들었고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아의 김순덕 칼럼이나 조선일보의 몇몇 칼럼 내지 사설로만 몇 개로 이른바 조지는 그러니까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식의 것으로 쓰고 그렇죠. 나머지 스트레이트 쪽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와요. 일종의 분열적 상태에 있는 거죠. 여전히 한쪽에선 이러지 마라라고 걱정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으니 대통령 행보를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역시 사실은 이미 플랜은 짜져 있었어요. 이른바 사과론, 사과로 쫓아내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사과론, 사과하면 될 것이다라든가. 사과론과 사과론이라고 하는 플랜을 짜놨는데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안 보이는 거로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총선 그 임박해가지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있겠죠. 서초동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국민들이 극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뭐 그런 생각. 네, 그거는 이제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아마 총선에 임박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그런 시기도 좀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냥 안 보이면 해결된다는 방식을 가르쳐준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선 때도 그걸 통하게끔 만들어줬고 대선 이후에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내조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걸로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태어난 방식을 용인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언론이 내버려 두고 있고 저는 이재명 그 살인 미수 사건 대표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살인 미수 범에 대해서도 다 신상을 다 덮고 왜 현장에 대해서 덮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질문하지 않느냐는 거죠. 경찰은 뭐 행정부 아래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행안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언론은 지금 행안부 소속 아니지 않나요? 언론이 행안부 소속인가요? 사법부 소속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 쓰잖아요. 보도자료 마치 보도자료 받아 쓰듯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왜 두문불출하는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 두문불출이 되는지도 질문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지. 예. 그런 질문이 없고 그냥 또 대통령실 사진에 대통령만 등장하니까 그 사진을 고스란히 보도자료로 써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를 해서 아무리 푸시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을 때 말을 안 들어서 갈짓자 행보가 아니라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절대로 언론에 혹은 여론에서도 지지율 33% 절대 안 바뀌고 있고 언론이 여러 가지로 나름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충심 어린 조언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 정권이었을 때는 싸웠어요 언론이. 그럼 지금은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도 왜 아무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희한한 너무 게 이상한 거죠. 예. 네. 언론이 이거를 이제 제대로 비판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해서 보여주거나 왜곡해서 보여주는 건 당연히 순치의 효과겠죠. 왜냐하면 날리면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심에서도 날리면 가지고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사법부까지 동의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뭔가라도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 닫고 있자라고 하는 태도를 만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상당한 수치가 이루어져 있죠. 무서울 게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그리고 언론이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상한 보도를 계속 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 뱉어내는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감세 전부 다 그런 거예요. 30년 안전진단 다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분의 1이에요. 그렇게 되면 4분의 1이 25%가 다 면제야. 그냥 다 재건축해도 돼. 지금 당장. 근데 그거를 그냥 넋놓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명백한 포퓰리즘이고 이거는 나라 국가를 다 완전히 들어먹는 일인데 이게 왜 이러지? 다 포기했나? 최경영 기자님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 언론에 대한 기대.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래도 진영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정통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또 물론 이제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올바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대중들이 이미 기대를 굉장히 많이 접었을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그런 공익적 요구라든가 니들은 야 그래도 적어도 이런 포퓰리즘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선거 앞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 살라고 뿌려대는 행위는 제대로 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안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제 입장도 대중들의 그 입장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냉소해야지 뭐 어쩔 수 있겠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식의 심리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대응해서는 안 희망의 되죠. 싹이 이제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라는 예. 그런 식의 문제겠죠. 우리의 비판도 어느 정도 희망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언론사들이 이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진보 언론들이라든가, 아직 남아있는 지상파, MBC 같은 그런 케이스라든가, 또는 이제 신문의 일부 같은 거, 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행위들, 이런 게, 윤석열 정부나 현재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짓에 대해서 그냥 같이 화내는 정도의 식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편파성 얘기하고 진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진영으로 취급받겠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까기나 하자. 이런 식의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의 그런 댓글이 안 들리지만 가끔은 속은 좌파면서 중도인 척하는 나부랭이 교수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달려요. 저는 중도인 척할 거 없거든요. 네, 공정함을 얘기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저는 그 댓글이 외로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래도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고 남들이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당연하게 전제하지 말고 우리는 내 견해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분명히 사회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고 공익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저들이 이미 했어야 될 것들 안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는 얘기다.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저는 큰 그림도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하고
되게 좀 크게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진보 언론도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네. 총선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지나친 어떤 그 자기 패배주의, 또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전 이게 전 작동한 결과물인 것 같아서 그 부분만큼 좀 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 저는 그 선심성 이런 것들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요. 그 지지율에도 별 반응이 없고 그 대통령의 민심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됐는데 그런 뉴스에 예. 대해서 그렇게 클릭수도 소위 높지도 않고요. 문제는 공포의 지배라는 것이 주는 위축 효과라는 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손치를 넘어서서 예. 드디어 사람들의 굉장히 미시적인 생활 속으로도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언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나 스피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공포를 느낀다라는 이 분위기가 저는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의 순치가 그러니까 언론이 용기를 왜 가져야 되냐면 언론이 겁을 먹는 순간 일반적인 시민들은 훨씬 더 위협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언론조차 그들에게 우리가 일종의 좀 부여한 내 권리를 좀 나눠서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에게 준 권리가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주는 모욕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 모욕감을 넘어서 왜 사람들이 언론에 계속 욕을 하고 기르기라고까지 멸칭어를 쓰느냐? 그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까 순치돼서 약간 기대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조금은 자조적으로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성균 배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 보면서 힘 있다고 느꼈거든요. 약간 자조적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데 무서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루는 그렇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섭기 때문에 때로 한꺼번에 하면 그 무서움이 반감될 수 있어서 언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을 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스트레스가 초기에는 행동의 기폭제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 근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은 소진 단계에 들어가요. 자칫하면 이번 총선을 넘어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칫하면 소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소진 단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 자조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난하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자 하기 어려우면 좀 같이 좀 합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준희 교수 그리고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행간을 살펴보고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분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의 키워드는 영끌의 탄생, 피트, 언론. 예, 뭐 피처링 한다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네.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거죠. 예, 찬조로 불러주는 건데 영끌이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을 해서 언론이 영끌을 부추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시기가 2020년.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결과론적으로 2020년과 21년도가 한국의 집값의 고점이었는데 그때 영끌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 근데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 전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현금 줍줍?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벼락거지. 아, 벼락거지. 예. 포모도 있었다. 포모. 그렇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예, 배제 이 상승장에 이 불장에 내가 배제되면 어떡하나라는 공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감을 조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포에 못 이기고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또 영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나타난 이런 용어들을 보면
뭐 사실은 시장의 또 분위기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이 그때 2020년, 2021년까지 그냥 계속 조장은 했잖아요. 늘 언론은 사라고만 해. 그렇죠. 사실은. 특히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는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야 돼요. 이때는 사는 사람 반대쪽엔 누가 있습니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다른 쪽엔 그거냐 누가 파는가를 조사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때 충격적이게 예. 다주택자가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했었습니다. 예. 영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고 있다. 그렇죠. 조심해라. 그렇죠. 예. 근데 다주택자는 팔고 그거를 빚내서 무주택자들이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 게다가 이 젊은 친구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시점에서 저는 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컸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집값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에 관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부추기면서도 한쪽으로는 집값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집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정부는 뭐 하냐.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 정도 가격에 2020년, 2021년에 그리고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기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비슷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 조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높은 가격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다.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높아서 세워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는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특히 경제 기사를 쓸 때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인 것 같아요. 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 그다음에 건설사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규제를 많이 풀어주잖아요. 네.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지금 정부에서 많이 풀어줬고 앞으로도 더 푼다고 하니까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용적률 팍팍 올리고 그렇죠. 뭐 500%로 막 올린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는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시장에서 그만한 분양가를 받쳐줄 수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게 그냥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논의가 빠져 있다고요. 수요 얘기를 안 해요. 수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 예. 핵심은 뭐냐면 엄청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음. 공급 부족은 근원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근데 수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많이 사는 사람들,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이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집값이 막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에서 그렇죠.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마스크 사재기 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렇게 일회성 기사들도 자극적인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예. 좀 심층 기사 같은 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쭉 그런 뭐 미래 세대도 고민하고 가계 부채도 고민하고 다각적으로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즘 아예 일절 없고 그렇죠. 그냥 현황 분석, 집값 오른다 떨어진다 거래량. 그다음에 마지막에 패턴 똑같잖아요. 전문가가 한마디 해요. 그렇죠. 강남 불패입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 해. 그리고 강남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강남 집값 빠지겠느냐.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말이 아니냐고 생각하냐면 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네.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효수요. 이거는요. 경제학적으로 100년 전에 일단락된 거예요. 대공황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전에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였어요. 그래서 막 생산해내면 그렇지. 생산하는 사람들이 임금 받아서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유효수요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사주든지 해야 된다. 이건 이미 끝난 논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동산이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대요. 그래서 신도시고 뭐고 50층, 100층짜리 지어도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신화 같은 게 그 언론이 심어준 신화 같은 게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저렇게 규제 완화 일변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필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죠. 예. 웃기죠. 왜 웃기냐면 예. 집값 오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예. 규제 안 먹힌대. 아, 그렇지. 그 말을 많이 했었다. 규제가 안 먹힌다 그랬다. 그래서 심지어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예. 그 규제를 셌어요. 아, 규제 2번, 10번, 아, 12번. 24번인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뛰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임기 2년 됐는데 예. 16번이요. 16번. 충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40번 나올 예정입니다. 서구 언론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서구 언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ABC 언론의 ABC를 아는 언론들은 이렇게 경제 현상이 어떤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요인들 금리, 소득, 인구, 가구, 경제 성장률 뭐 트렌드 심지어는 트렌드까지 지난번에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집을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있다가 뉴저지로 다 이사 갔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러다 지금 다시 전원주택 예. 말이죠. 지금 요새 아파트 맨션 쪽으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미국, 캐나다 쪽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도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한 7, 8가지 변수 그냥 생각해 봐도 7, 8가지 변수가 있고 제일 그 상단 위에 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구름처럼 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개어 있고 어떨 때는 구름이 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떨 때는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오른다. 바보 같은 정부 때문에. 어떨 때는 이때는 이제 정부를 좀 두둔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때는 이제 아예 가격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그때 당시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못 사게 한다. 그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일부러. 그게 예. 사실은 저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선거에도. 예, 진짜로요. 왜냐하면 집값도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규제도 하니까 집을 못 사게 한다고 생각한 거야. 무주택자분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그 중도층이나 이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다고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랐고 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 집을 못 샀어. 과거에 경실련이 2020년인가 2021년에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다주택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중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일가구 1주택자들은 항상 뭐 1%, 2%밖에 늘어나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사가는 사람들은 또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더라.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 분양을 선호하는 이 형태 그러면서 민간 분양 한번 해가지고 로또 분양 맞으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 어떤 로또의 행렬에 일가구 무주택자들 또 동참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로또의 대부분은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근데 예.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무주택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격을 올린 역할도 하고 가격을 빠뜨리는 역할도 해요. 왜요? 못 버티고. 그러면 그걸 또 다주택자가 사가요. 그러니까 끝물에 들어갔다가 네. 막 빠지는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막 도저히 나는 빚 때문에 안 돼. 네. 이럴 때 파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다주택자가 사가요. 싼 값에 진짜 선수들이 네. 그게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경험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안타깝네. 네.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예. 흔들리고 이런 건 무주택자분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계속 시장의 일종의 희생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음. 지금 어때 정부가 계속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게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규제 다 풀고 그다음에 막 정책 자금 대출 나오고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안 푼 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뿐만 못 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 풀어놓은 상황이니까 일종의 뭐 무주택자들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집값도 오르면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동안 집값 올랐을 때 그 박탈감과 조롱받고 이게 벼락거지 이런 게 사실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위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전형적으로 나타난 거죠. 예. 특례보금자리 딱 나오니까 그걸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막 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구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가격을 받치는 구조 여기 이 마약 같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높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이것을 빚을 내서 집값을 떠받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망가져 버릴 것 같은 구조로 몰고 온 몇몇 주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경실련의 토건 마피아 그쪽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언론사도 있고 언론사가 또 건설사에 소유된 언론사들이 꽤 많고 꽤 많죠. 뭐 SBS도 그렇고 지방의 언론사들도 많고 네. 어지간한 신문사들은 뭐 서울신문이나 다 이런 경우도 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이제 부동산 신탁사도 이른바 이 기재부 금융위 쪽에 고위 관료 출신들이 고문이나 뭐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연계돼 있고 그래 부동산이 금융 상품화되는 것도 이제 촉진시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언론사, 건설사, 금융, 신탁사, 그 다음에 관료 정관들이 이제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한 몸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부양이 돼야 그 시장 자체가 계속 흥해야 네.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광고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 논의하지 않은 가장 큰 그러니까 그 뭐랄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어떤 산업이고 예. 내가 돈을 쓰잖아요. 그거는 비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막 직원들한테 돈을 줘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은행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비용으로 나갈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금융업이에요. 네.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부동산만 독특하게 이게 원가로 들어와요. 가격 전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를 무섭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잘 되고 부동산이 잘 되면 일종의 그런 쪽에서 돈이 막 넘쳐나는 거죠. 써도 괜찮아. 원가로 다 얹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비용 통제를 해요. 은행은 예를 들면 기업이나 다 그거는 판관비고 비용이니까 네.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구조상 돈을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그러네. 원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켜 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주체들이 있다면 사실 더 영향이 큰 거죠. 전문가도 문제예요. 전문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주가와 관련된 애널리스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착화, 담합화돼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전문가들이 예. 저는 전문가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 이해관계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컴플라이언스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주식을 사지 않아야 돼요. 이거 사면은 그냥 큰 집 간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집을 많이 가질수록 전문가야.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시행업을 늘 하시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전문가로 나와 텔레비에. 그렇죠. 시행업은 땅 파는 장사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네.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 95%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든지 뭐 시행업을 하든지 그렇죠. 건설회사를 다니든지 그게 어떻게 중립적이 되냐고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인수위 자문위원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개별 소비자들한테 30분에 50만 원, 100만 원 받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어느 지역 찍어주고 이제 집사라 뭐 이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또 그분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대충의 그 도시계획 안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이제 될 것 같다, 어떤 땅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또 장사를 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진짜로 그 현장을 제가 급습한 적이 있는데 뭐 조다로 막 100만 원을 받는 거야. 예? 그런데 또 TV에 나와서는 객관적인 전문가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막 대통령 인수위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웃긴 거에 뭐냐면 저는 건설사를 분석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을 얘기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건설사에도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제가 집값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순간 예. 건설사가 안 부릅니다. 아, 건설사 안 불러. 안 불러. 안 어, 불러. 좋다고 심지어 할 친정에서도 안 불러. 예. 아니 근데 예.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이 밸런스 있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특히 부동산 쪽에서 너무 언밸런스예요. 너무 엄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PF나 산업적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맨날 그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계속 올라. 그리고 이거 무조건 사면 돼. 그치. 이러니까 근데 이익은 사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손실은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익을 사유화하는 게 그때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또 언론도 이익을 많이 보거든. 광고도 많이 따고. 그쵸,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 언론도 전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먼저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우리 펀드 매니저한테 팁을 줘서 먼저 사. 이건 안 되잖아.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이 너무 후진적인 게 그런 감옥 가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요. 예. 막 임장 같은 거 가서 미리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마케팅하고 그렇지. 가서 버스 대절해서 이런 예.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근데 가격이 오를 때. 거기에서 나온 루트가 지난번에 LH 사태도 났습니다만은 국토부도 국토부지만 LH랄지 공기관이랄지 이런 쪽에서도 나오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LH 사태도 잘 보시면 그게 저희가 아는 것만 해서 나무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수들은 나무 안 심어요. 그 옆에다 땅 사지. 그래서 고깃집 하지. 아, 고깃집. 거기 아파트 생기면. 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구나. 그럼요. 예. 그러네. 조금 고생해서 고깃집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그 우리 경제지들 그다음에 보수지들은 이제 항상 뭐 오를 거라고 하니까 올해도 오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2023년에도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는 않았고 그렇죠. 이런 전망과 관련된 기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망 기사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 컨텐츠를 보지 말고 숫자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숫자가 또 네. 어떻게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즉 저량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라고. 예. 유량 관점에서, 예. 플로우 관점에서 숫자를 접근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집값이 이번 달이 올랐다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그려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기사는 대부분 이번 달, 이번 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워드보다 경제나 아니면 부동산 주식할 것 없이 예. 워딩보다도 숫자를 보시고 숫자를 보실 때 핵심보다 플로우 관점에서 긴 숫자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아니 이광수 대표만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더 권위를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로버트 실러 교수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아유, 영광입니다. 예, 노벨 경제학상을 탄 로버트 실러 교수도 영광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예. 일단
가려 들을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하면 야 그만해 그거 안 맞는데 하는데 경제 얘기를 하면서요 정치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지가 훨씬 더 보수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빠져. 그러면 갑자기 주가 얘기하다 야 그거 그 정책 때문에 그래. 아 나 집이 왜 이렇게 올랐어. 집 나 마련해야 되는데 야 그거 정책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렇죠. 확장성도 크고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야 그거 시장 때문에 그래. 예. 미국 때문에 그래. 제가 독특한 지점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가 레포트 내고 전화 오잖아요 기자들. 예. 가장 전화가 안 하는 신문사들이 어딘지 아세요? 예. 진보지예요. 그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보는 게 진보지가 돈에 대한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특히 돈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돈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를 편견을 깨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난 돈 좋은데. 그래서 최 기자님 확장성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돈 좋아해요. 근데 열심히 불법 안 하고 잘 벌면 되잖아.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훨씬 더 저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일가구 일주택주의자다. 그거는 부동산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자. 그렇죠. 예, 부동산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자. 왜냐하면 한정된 국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히 한국에서 진보적 경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없어요. 진보적 경제지인데 자본주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렇죠. 돈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이광수 대표님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고요. 예,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대안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배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상품이 하나 있죠. 감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오늘 한국의 언론 권력 아닌가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아무도 소비자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이만한 정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